그래서 일반 의지 총회 결정은 양도될 수 없다는 건 이제 대의기구에 양도될 수 없다.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다. 소환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대표될 수 없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표된다는 거는 소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 결정을 자본주가에서는 국회가 결정하면 국민이 그거를 바꿀 수가 없죠. 이런 관계를 대표라고 합니다. 반대는 대리는 국회가 결정하더라도 총회를 통해서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것. 그래서 마르크스는 대표가 아니라 대리, 루소와 같은 생각이다. 일반 의지는 민중에 의해 형성되고 주권자는 민중이기 때문에 대의기관이 이를 대행할 수 없다. 민중이 시키는 대로만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민중이 대의기관을 소환할 수 있다. 따라서 대의기구는 일반 의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의지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거나 집행하는 사자에 불과하다. 대리에 불과하다. 여기는 사자는 심부름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 의지로서 국가가 창설됨으로 총회로서 인민의 뜻으로 일반 의지는 주권의 원천이다. 주권 역시 절대적이고 무오류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이제 사회계약의 목적인 공공복리하게 됩니다.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 내에서 주권은 전체 구성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절대적이고 무오류성이다. 주권,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이렇게 나눠질 수 없다는 거죠. 불가분이기 때문에 그 입법권, 집행권은 하나로 의회한테 있다. 그래서 입법권은 이제 유권자한테 있는데 이 입법기관이 이거를 이제 대리, 심부름꾼처럼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노동자가 이거를 회수할 수 있다. 그래서 유권자는 민중이 적절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의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회 정치인들은 이러한 그 민중들의 입법권 행사를 위해서 계몽을 하거나 지도해주는 지성인이다. 입법자가 법률안을 기초할 수는 있지만 재정권자는 역시 유권자이다. 그러니까 국민의 힘으로 제정을 하는 거죠. 의회에서 국회의원이 법률을 만드는데 선포할 때는 국민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법률은 일반 의지의 객관적 표현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즉 집행권과 다르다. 집행권은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건데 법률은 일반적인 원칙을 정하는 거다. 비상시에 미리 정해진 독재자에 의해 법률의 일시적인 정지는 가능하다. 이건 로마나 아테네 시대에 이렇게 있었죠. 비상시기에는 일시적으로 그 독재적인 권한을 준다. 그렇지만 입법 자체의 정지는 불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그 총회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이러한 비상 시기를 중단시키고 독재적인 권력을 일시적으로 준 거에 대해서 이걸 회부할 수가 있다. 즉 이 경우에도 법률의 제정은 민중 유권자에게 있고 이러한 법률의 제정을 합법적인 독재자라도 막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독재자 비상시국의 독재 계엄령이라는 것도 민중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그 계엄령을 통해서 민중 유권자 총회의 결정을 방해하지 못한다. 유권자 총회의 결정은 이러한 계엄령이라는 합법적 독재까지도 중단시킬 수 있다. 그래서 예정된 독재, 계엄령, 법에 의한 통치의 특수한 형태이다는 거죠. 인민에 의한 지배의 형태이다. 대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라도 국회 회기 중이라도 민중이 집회를 통해서 주권자로 행동할 수 있다. 부르주아에서는 다 안 되죠. 국회의원에 대한 결정을 유권자가 바꿀 수가 없어요. 오로지 선거 때 하루만 권력을 행사하는데 루소나 마르크스의 권력과는 그렇지 않다. 민중은 다수결 혹은 만장일치로 일반 의지를 표명하거나 주권을 행사해서 국회가 결정한 것도 뒤집을 수 있다. 대의기관은 사자, 심부름꾼, 혹은 수탁자 혹은 대리인에 불과하므로 최종적인 결정권은 항상 일반 의지를 행사하는 민중에게 있다. 즉 민중은 언제든지 수탁관계를 종료할 수 있고
수탁자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루소는 직접민주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대의제를 인정하지만 그 대의제의 근원은 직접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민중 자신에 의해서 통치된다는 점에서 그 결정에 구속대조차도 민중의 의지죠. 민중이 그 대의기구의 결정에 따르는 것은 자기가 바로 그 대의기구를 구성했기 때문에 민중의 의지에 반하는 게 아니다. 즉 민중의 자율에 속하는 것이다. 근데 민중의 이러한 자율성을 가지려면 의지와 이성이 전제돼야 된다. 그래서 민중의 일정 부분 그 민주주의적 소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 그래서 루소는 뭐라고 말했냐면 민중이 자유로우려면 재산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재산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그 자유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등은 자유의 조건이라고 말했어요. 이러한 것들이 마르크스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다. 국가 일반의 이제 궁극적 폐지에 대해 봅시다. 자, 마르크스는 이제 프롤레타 독재라는 개념을 통해서 부르주아 국가가 즉각적으로 폐지되지만 그 대신 노동자 국가가 필요하다. 즉 국가 자체는 즉각적으로 폐지되는 게 아니라 단계론적으로 폐지된다. 이것이 바로 프루동주의나 바쿠닌주의 같은 무정부주의자 입장과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국가의 이용, 그러니까 부르주아 국가는 아니지만 노동자 국가가 과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이런 거는 마르크스주의 국가 소멸론과 약간의 혼란을 초래했다고. 국가가 소멸돼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과도기적으로는 노동자 국가가 필요하다. 과도적으로는 국가 자체라는 권력기구를 이용을 한다는 게 국가 소멸론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혼란은 러시아 혁명기에 구체화되는데 레닌은 이제 국가와 혁명 속에서 부르주아 국가를 타도해야 되지만 프롤레타 국가를 세워야 되죠. 근데 이 프롤레타 국가도 결국은 소멸돼야 된다. 그런데 스탈린은 소비에트 체제의 소련의 대외적인 방어와 사회주의의 대내적인 건설, 일국 사회주의 건설이죠. 그래서 국가가 강화돼야 된다. 국가 소멸론이라는 부분이 슬그머니 사라졌다는 거죠. 국가 강화론은 그 후에 브르즈네프 시대에도 강조되었다. 그래서 국가 주도화의 사회주의 건설, 이것이 너무 강조화되면서 과도기적인 노동자 국가론이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오히려 국가 강화론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스탈린식의 일국 사회주의 국가 이거에 대해 비판이 되면서 오늘날에는 인민의 자치적 권력의 강화와 확대를 통해서 국가의 점진적인 소멸이라는 명제가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어쨌든 이 경우에도 국가가 즉각적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소멸된다는 것. 결국은 언제 소멸될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자본주의 국가가 파괴된 이후에도 공산주의로 가는 과정에서 노동자 국가가 존재한다. 자본주의 국가는 폐지되고 노동자 국가는 자본주의 국가와 완전히 다르다. 비로소 이제 전 지구적 차원에서 공산주의가 완성되면 국가 자체가 폐지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과와 사회주의과가 대립해서 전쟁의 위험성이 있으면 사회주의과, 노동자 국가가 폐지될 수 없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지구적 차원에서 자본가 계급이 폐지된 이후에도 공동체적 차원에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공산주의 공동체의 행정기구와 권력기구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국가 파괴론은 그 자체에서 노동자 국가를 건설해서 활용하고 조국적으로 국가를 폐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폐기론은 먼 미래에 우리가 상상하는 규범론에 불과하다. 어쨌든 뭔가는 모르지만 국가를 대체하는 권력기구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자본주의 국가에서 강령 차원에서 사회주의 강령에서 국가 일반의 폐지를 너무 구체적으로 논쟁하는 것은 비실천적이다. 상상할 수밖에 없죠. 관념적이다. 마르크스의 국가 대안 모델은 이제 국가 자체를 궁극적으로는 부정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사회가 어떠한 사회인지 국가를 대체한
공산주의 공동체가 어떤 건지는 아직은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해겔의 이산국가와 마찬가지로 하나 관념론이다. 규범적 사회 모델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논쟁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공산주의 사회는 기존의 국가는 사라진 사회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그런 그 권력 기구 형태, 거기에도 치안이 있겠죠. 도둑을 잡아야 되니까 경찰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뭔지는 우리가 상상이다. 아직까지는 상상이다. 그 상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일국적 차원의 사회경제 시스템에 대한 계획적 통제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공산주의 국가, 자유로운 시민들의 연합, 공동체에서 일단 계획경제가 하죠. 공산주의는 계획경제니까 사회경제 시스템을 계획적으로 통제해야 되니까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경제관리체계. 예를 들어 관료는 소멸하지만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소수의 상설적 전문가는 여전히 필요하다. 일반적인 업무,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 공적 업무는 개별 구성원이 돌아가면서 하면 되죠. 그런데 전문가, 그래서 경제 계획을 하려면 고도의 수학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이런 수학적인 전문가가 필요하죠. 그러면 일반 구성원 중에서 수학적인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상설적인 전문가가 필요하다. 상비군은 필요하지 않지만 경찰은 필요하죠. 경찰은 일반적으로 필요하죠. 밤낮으로. 그리고 지역 차원의 경찰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어떤 비상적인 시국에 이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방위대가 필요하다. 방위대가 필요하다. 그 지역 차원의 방위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그 지구적 차원에서 사회주의 공동체가 완수되지 않으면 기존의 자본주의 국가가 남아있고 이들과의 전쟁의 가능성이 여전하다.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끼리도 전쟁을 했어요.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전쟁을 했죠. 소련하고 중국하고 전투를 했습니다. 이런 면을 볼 때 자기의 공동체를 방어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필요하다. 만약에 그러한 것까지 없어지려면은 상반간에 전 세계적 차원으로 사회주의가 되고 사회주의들 간의 우호 협력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돼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의 가능성이 있을 때 요즘 현대전이기 때문에 미사일, 핵무기, 전투기 함대를 운영하는 최첨단의 중무장 부대가 상설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가 사라지게 되고 상비군이 사라지게 되는 시기는 진구적 차원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완수되고 이 공산주의 국가 간의 전투의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시기가 될 거다. 상당히 먼 시기다. 지금으로 보서. 네, 일단 여기까지.